김혜진의 삶은 하얀 병실의 차가운 침대 주위를 맴도는 나비와 같았다. 10년, 그 긴 시간 동안 남편 강준호는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다. 그의 옆에서 들리는 기계음은 혜진의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삐빅, 삐빅,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알림음은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병실 안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는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그녀와는 상관없는, 멀고도 낯선 세상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한때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던 선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의 꿈은 세상의 모든 무대에서 빛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사고 이후 그녀의 바이올린은 먼지 쌓인 케이스 안에 잠들어 버렸다. 이제 그녀의 손은 악기가 아닌 차가운 병원 침대 시트를 만지고 남편의 굳은 몸을 마사지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꿈은 멈췄지만 준호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병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떤 반응도 없었다. 혜진은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지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때로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그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여주며 옛 추억을 되새겼다. 그녀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거나 손가락이 움직이는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10년 동안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준호의 병원비는 천문학적이었다. 혜진은 바이올린을 다시 연주할 수 없었기에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새벽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학원 강사를 했으며 밤에는 카페에서 서빙을 했다. 그녀의 몸은 늘 지쳐 있었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독촉 전화는 매일같이 걸려왔고 빚쟁이들은 그녀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빚 갚아 언제까지 버틸 거야. 내 남편 때문에 우리 돈 다 날리게 생겼어. 그들의 거친 목소리는 혜진의 마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모든 비난을 홀로 감내했다. 준호의 여동생 강수연은 혜진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였다. 수연은 오빠의 사고가 혜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혜진이 오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했다. 언니, 오빠가 저렇게 된 게 언니 때문이잖아. 솔직히 언니가 오빠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다 오빠 보험금 때문 아니야. 역겨워 죽겠어. 수연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오빠의 사고 이후 한 번도 병실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빠에 대한 슬픔 대신 혜진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오빠의 재산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다. 혜진은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준호를 향한 자신의 진심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였다. 혜진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웅크러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 로비에서 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인이었다. 노인의 손에는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몇 장의 지폐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쁜 듯 노인을 스쳐 지나갔다. 누구 하나 멈춰서서 노인을 돕는 이가 없었다. 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도 부족했지만 그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노인의 몸을 살폈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손을 떨었다. 혜진은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하나하나 주워
노인의 지갑에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노인을 일으켜 세워 벤치에 앉혔다. 그녀는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꺼내 병원 내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와 노인에게 건넸다.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혜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아가씨,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마음씨 고운 사람은 보기 힘든데. 노인의 진심 어린 감사에 혜진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날 밤 혜진은 준호의 병실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준호의 물품을 정리했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물건들이었다. 그의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던 중 그녀의 손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잡혔다.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런 특징도 없었다. 서윤은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준호가 앳된 모습의 한 여인과 함께 서 있었다. 여인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낡고 투박한 열쇠 모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그 열쇠 펜던트는 마치 고대 유물처럼 신비로웠다. 서윤은 사진 속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준호는 자신에게 첫사랑이나 과거의 연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준호의 목에 항상 걸려있던 낡고 투박한 자물쇠의 모양의 펜던트를 떠올렸다. 준호는 잠이 들 때도 그 자물쇠의 펜던트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서윤은 그 자물쇠 펜던트가 열쇠 펜던트와 똑같은 재질과 디자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그녀는 두 펜던트를 합치면 하나의 온전한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서윤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이 사진에 대해 물어볼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이 사진은 준호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 낡은 열쇠, 펜던트와 자물쇠 펜던트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과 준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준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김혜진의 삶을 지배하던 고요함은 낡은 사진 속 열쇠, 펜던트와 준호의 자물쇠의 펜던트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불균형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잊혀진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알 수 없는 신호였지만 혜진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병원 생활과 빛 독촉 속에서 고군분투할 뿐이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강준호의 상태가 갑자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병원 중환자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다. 혜진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 병원으로 향했다. 의료진은 준호의 심박수가 불안정하고 호흡이 몹시 가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생명유지장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혜진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김혜진 씨, 죄송합니다. 강준호 환자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환자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의 침통한 목소리는 혜진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결정.
그것은 생명 유지 장치를 떼는, 즉 준호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다. 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10년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을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생명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혜진은 의사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준호는 살아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준호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준호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슬픔은 강준호의 여동생 강수연의 등장과 함께 분노로 바뀌었다. 수연은 병원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그녀는 혜진의 어깨를 밀치고 준호의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오빠에 대한 슬픔 대신 혜진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가득했다. 언니,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오빠의 생명 유지 장치를 떼려고 한다면서요. 미쳤어요. 언니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제는 오빠의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해. 수연의 목소리는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혜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혜진은 수연의 분노에 찬 비난에도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모든 비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오빠가 죽으면 언니한테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야. 언니가 오빠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다 그 돈 때문이잖아. 난 언니가 오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는 걸 알아. 수연은 혜진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다. 그녀는 준호의 사망보험금이 혜진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준호는 사고 전 혜진의 미래를 위해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를 혜진으로 지정해 두었다. 수연은 이 사실을 빌미로 혜진을 돈의 눈먼 악녀로 몰아갔다. 혜진은 자신의 진심이 그렇게 왜곡되는 것에 깊은 고통을 느꼈다. 의사는 수연의 비난에 난감해했다. 강수연 씨, 지금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이런 소란은 자제해 주십시오. 하지만 수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혜진이 준호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혜진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변호사를 부를 거예요. 언니가 오빠를 죽이려 했다는 걸 만천에 밝힐 거라고. 수연은 곧바로 가족 변호사 박진호에게 연락했다. 박진호는 강씨 가문의 오랜 법률 대리인이었으며 그는 수연의 요청에 따라 혜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혜진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녀가 거액의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혜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병원 측은 수연의 비난과 변호사의 등장으로 인해 준호의 생명유지장치 제거 결정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는 혜진에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환자분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혜진은 이제 준호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것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혜진은 준호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의 삶은 준호에게 맞춰져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두려웠다. 동시에 수연의 비난과 의심 속에서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준호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 전 준호의 물건을 정리하다 발견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떠올렸다. 그 안에 있던 흑백 사진 속 여인,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열쇠 펜던트, 그리고 준호의 목에 항상 걸려있던 자물쇠. 펜던트
혜진은 그 펜던트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 안에 준호의 과거,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녀는 병실을 나와 준호의 집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먼지 쌓인 바이올린이 놓여있는 작업실은 그녀에게 익숙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작업실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찾아냈다. 상자 안에는 흑백 사진 속 여인,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열쇠 펜던트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준호의 자물쇠에 펜던트를 만졌다. 혜진은 두 펜던트를 꺼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열쇠 펜던트와 자물쇠 펜던트는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보였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열쇠 펜던트를 자물쇠 펜던트에 대보았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두 펜던트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짝을 찾은 것처럼 말이다. 그 순간 혜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펜던트가 연결되는 순간 그녀는 잊고 있던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준호와 관련된 기억이었다. 그녀는 그 기억의 실체를 알지 못했지만 펜던트가 어떤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의 변호사 박진우였다. 김혜진 씨, 강수연 씨는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곧 법원에서 통지서가 갈 겁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혜진은 전화기를 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준호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는 손에 든 연결된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하며 혜진은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의 곁을 지키고 그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며 그의 숨겨진 과거를 밝히는 이 모든 여정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김혜진의 삶은 이제 숨 돌릴 틈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강수연은 오빠의 생명 유지 장치를 때려는 혜진이 탐욕스러운 악녀임을 증명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족 변호사 박진우와 손잡고 혜진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할 준비를 했다. 혜진은 준호의 곁을 지키며 그의 회복을 바랐던 지난 10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수연은 병원과 언론에 압력을 가했다. 혜진 언니는 오빠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어요. 10년 동안 병간호는커녕 돈만 축냈다고요. 그녀는 혜진을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렸고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도 없이 그녀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혜진은 병실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타올랐다. 혜진은 박진우 변호사를 만났다. 진우 변호사는 강씨 가문의 오랜 법률 대리인이었기에 혜진에게도 공정한 조언을 해주려 노력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혜진의 재정 상태와 준호의 보험금 규모를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혜진 씨, 강수연 씨는 당신이 강준호 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험금을 포기한다 해도 그녀의 주장은 계속될 겁니다. 당신에게는 불리한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말은 혜진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준호를 향한 진심이 이렇게 왜곡되는 것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혜진은 자신의 가치를, 준호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자신이 목에 걸고 있던 준호의 자물쇠에 펜던트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가 숨겨놓은 열쇠 펜던트도 이 펜던트들이
준호의 잃어버린 과거와 관련된 단서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혜진은 자신이 발견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다. 상자 안에는 준호와 낯선 여인이 함께 찍힌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열쇠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었다. 혜진은 사진을 꺼내 자신의 자물쇠에 펜던트와 여인의 열쇠 펜던트를 나란히 놓았다. 두 펜던트는 완벽하게 한 쌍을 이루고 있었다. 이 펜던트가 준호 씨의 과거를 말해줄 거야. 혜진은 펜던트를 든 채 준호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그의 목에 걸려있던 자물쇠에 펜던트와 사진 속 여인의 열쇠 펜던트를 연결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완벽하게 맞물렸다. 혜진은 그 순간 준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준호의 미세한 반응이었다. 그때 수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박진우 변호사가 서 있었다. 수연은 혜진이 펜던트들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빠 물건 가지고 장난치지 마요. 보험금이나 포기하고 빨리 꺼져요. 수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혜진의 손에서 펜던트를 빼앗으려 했다. 혜진은 재빨리 펜던트를 품에 숨겼지만 수연은 혜진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은 또 뭐야? 어디서 주워온 사진으로 오빠를 망치려는 거야. 수연은 사진을 빼앗으려 했고 실랑이 끝에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진우 변호사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혜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낯선 여인의 모습에 놀란 듯했다. 그는 강씨 가문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변호사였기에 강씨 가문과 관련된 모든 인물을 알고 있었다. 혜진은 용기를 내어 박진우 변호사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변호사님, 이 사진 속 여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목에 걸린 열쇠 펜던트와 준호 씨의 자물쇠 펜던트가 한 쌍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박진우 변호사는 혜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사진 속 여인을 알아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은 혜진의 질문에 짜증을 냈다. 무슨 헛소리야. 언니가 뭘 꾸미고 있는 거야. 당장 이 사진 치워. 수연은 혜진에게서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혜진은 사진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박진우 변호사의 표정에서 무언가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변호사님, 준호 씨는 이 여인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펜던트들이 그 단서가 될 겁니다. 혜진의 말에 박진우 변호사는 더욱 당황한 듯했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수연은 혜진이 또다시 거짓말을 지어낸다고 생각하며 더욱 맹렬히 비난했다. 그녀는 혜진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려 했다. 그날 밤 수연은 혜진 몰래 박진우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혜진의 모든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혜진이 준호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려 한다는 것을 보고 그녀는 혜진이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했다. 변호사님, 혜진 언니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이상한 사진이랑 펜던트를 가지고 뭘 하려는 것 같아요. 언니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쳐서 언니가 우리 오빠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함께 탐욕이 가득했다. 박진우 변호사는 수연의 요청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혜진의 주장에 의심을 품었지만 동시에 혜진이 제시한 펜던트의 의미와 사진 속 여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품었다. 그는 혜진이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강 씨 가문의 변호사로서 수연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혜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강 씨 가문의 오래된 비밀과 혜진이 알지 못했던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했다. 혜진은 수연과 박진우 변호사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에 들린 자물쇠에 펜던트와 사진 속 여인의 열쇠, 펜던트를 보며 결심했다. 이 안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이 준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그녀는 이제 홀로 이 거대한 비밀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펜던트만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와 함께 강렬한 사명감이 타올랐다. 김혜진은 강수연과 박진우 변호사의 맹공격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 독촉은 더욱 심해졌다. 수연은 혜진이 준호의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내려는 것을 살인미수로 몰아세웠고, 언론은 혜진을 보험금의 눈먼 아내로 낙인 찍었다. 혜진은 준호의 병실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준호의 가족들조차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김혜진 씨, 당신은 강준호 씨를 돌본 것이 아니라 그의 보험금을 노리고 10년 동안 연기한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 보험금을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혜진을 볼 때마다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다. 박진우 변호사 역시 혜진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수집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혜진은 그 모든 비난 속에서 준호를 향한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는 것에 깊은 고통을 느꼈다. 혜진은 준호의 낡은 나무 상자에서 발견했던 편지 뭉치를 다시 꺼냈다. 편지들은 준호가 사고 전 그리고 사고 이후 몇 년간 지인들에게 보냈던 것들이었다. 그 안에는 준호가 사진 속 여인, 즉 이민숙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준호는 편지에서 이민숙이 자신의 첫사랑이자 과거에 어떤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혜진은 편지 속에서 준호가 겪었던 고통과 갈망을 읽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준호의 자물쇠의 펜던트와 이민숙의 열쇠 펜던트가 단순한 연인들의 기념품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수연은 혜진이 준호의 물건을 만지는 것을 보고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혜진이 준호의 유품을 뒤져 보험금과 관련된 단서를 찾으려 한다고 오해했다. 수연은 혜진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법원에 생명유지장치 제거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 소송의 최종 변론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도록 요구했다. 언니가 오빠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만천에 밝힐 거예요. 언론을 초청해서 언니의 파렴치한 행동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라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비열한 승리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재판을 통해 혜진을 악녀로 만들고 오빠의 재산을 독점하려 했다. 재판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식물인간 남편의 생명유지장치 제거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혜진은 순식간에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곳은 혜진의 삶이 공개적으로 심판받는 투기장이 되었다. 그녀는 하얀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녀의 옆에는 박진우 변호사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포기를 암시하는 듯했다. 그는 혜진에게 김혜진 씨, 당신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포기하고 합의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속삭였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수연은 증인석에 서서 혜진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녀는 혜진이 10년 동안 준호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그의 재산을 탕진했으며 이제는 그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미리 매수한 의사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혜진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혜진 씨는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무시하고 오직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려 합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수연의 주장은 청중의 분노를 자아냈다. 법정 안은 혜진을 비난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혜진은 그 모든 비난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증거는 준호의 낡은 편지들과 펜던트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법정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였다. 이 재판의 핵심은 강준호 환자분의 의사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의식이 없으므로 그의 의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냉철했다. 그는 혜진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준호를 향한 진심을, 그리고 자신이 10년 동안 겪었던 고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저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준호 씨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고려한 것은 그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고통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준호의 낡은 편지 뭉치와 펜던트들을 꺼냈다. 이것은 준호 씨가 남긴 편지들과 펜던트입니다. 준호 씨는 이민숙이라는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이 열쇠 펜던트가 걸려 있었고 준호 씨의 목에는 이 자물쇠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두 펜던트는 한 쌍입니다. 준호 씨는 이 펜던트들을 통해 어떤 비밀을 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혜진은 펜던트들을 들어올려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법정은 술렁였다. 수연은 코웃음을 쳤다. 무슨 헛소리야. 저런 낡은 펜던트 몇 개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박진우 변호사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혜진이 감성적인 호소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진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했다. 그녀는 준호의 편지들 속에서 유일하게 발견했던 단서, 즉 이민숙이 과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주소 옆에 적혀있던 희미한 글귀, 가족, 그리고 진실. 혜진은 그 주소와 글귀가 준호가 남긴 마지막 단서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가 그녀에게 남긴 이 모든 비밀을 풀고 그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그녀는 손에 든 편지들과 펜던트들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이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다. 그녀는 준호와의 사랑, 그리고 그의 숨겨진 진실을 위해 홀로 싸워야 했다. 김혜진의 최종 변론은 법정을 침묵시켰다. 강수연은 혜진의 손에 들린 낡은 펜던트와 편지 뭉치를 보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박진우 변호사는 혜진이 감성적인 호소만으로는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초조한 듯 그녀를 바라봤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혜진은 이제 마지막 증거를 제시해야 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준호의 편지들 속에서 유일하게 발견했던 단서, 바로 이민숙이 과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와 그 옆에 적혀있던 희미한 글귀, 가족, 그리고 진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호 씨가 이민숙이라는 여인을 찾고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펜던트들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지난 10년간 준호 씨의 곁을 지키며 느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낡은 편지 뭉치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그것은 준호가 사고 직전에 보냈던 마지막 편지 중 하나였다. 편지에는 이민숙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가 과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주소 옆에는 희미한 글귀가 더해져 있었다. 이 편지 속에는 준호 씨가 찾고 있던 이민숙 씨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족, 그리고 진실이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이민숙 씨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과 진실을 찾으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혜진은 편지를 들어올려 재판장과 배심원들에게 보여주었다. 법정은 다시 술렁였다. 수연은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저런 낡은 편지 몇 개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야. 박진우 변호사는 혜진의 행동에 놀랐지만 그는 혜진의 직감이 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과거 강씨 가문의 오래된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몇몇 의문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었다. 그는 혜진이 제시한 주소를 꼼꼼히 살폈다. 재판장님, 증인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 편지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혜진 씨는 오직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연의 변호사가 격렬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혜진에게 편지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혜진은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준호의 편지를 직접 쓴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완벽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정 문이 활짝 열리고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김혜진의 옆에 서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재판장님, 이 모든 증거는 거짓입니다. 김혜진 씨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 뒤에는 강씨 가문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박진우 변호사였다. 하지만 그가 들고 온 서류 봉투는 수연의 변호사가 아닌 혜진을 위한 것이었다. 혜진은 그가 왜 저기에 있는지, 왜 자신을 돕는다고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박진우 변호사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혜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난밤 혜진이 제시한 편지 속 주소를 따라 은밀하게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강씨 가문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알아낸 것이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강씨 가문의 오래된 기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여인 이민숙 씨는 과거 강씨 가문의 장남, 강동현, 강준호의 친아버지 씨의 약혼녀였습니다. 그리고 강동현 씨는 30년 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술렁였다. 수연과 그녀의 변호사는 경악한 듯 박진우 변호사를 바라봤다. 강씨 가문에 실종된 장남이 있었다니 이 사실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다. 강동현 씨는 실종 당시 이민숙 씨와 비밀리에 교제 중이었으며 그들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말에 법정은 술렁였다. 그들은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강준호 씨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폭탄 선언에 법정은 경악했다. 강수연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의 오빠 준호가 친오빠가 아니라 조카였다니. 강준호 씨는 강동현 씨와 이민숙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동현 씨가 실종된 후 이민숙 씨는 준호 씨를 출산했고
강씨 가문은 이 사실을 숨긴 채 준호 씨를 입양했습니다. 강준호 씨는 최명숙 여사님의 친손자였던 것입니다. 박진우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민숙 씨는 강동현 씨의 실종 후 준호 씨를 강씨 가문에 보낸 뒤 슬픔에 잠겨 살았고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가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열쇠 펜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그녀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충격과 함께 감동으로 술렁였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변호사를 바라봤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친오빠가 아닌 조카를 입양하여 키웠다니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혜진이 남편의 과거를 밝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민숙 씨의 친필 유언장과 그녀가 남긴 비자금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낡은 유언장과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이민숙 씨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 강준회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고 아들이 강씨 가문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낡은 유언장 속에서 이민숙의 필체와 함께 그녀가 남긴 막대한 재산 목록을 확인했다. 그 재산은 준호가 가입했던 보험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규모였다. 준호가 식물인간이 되기 전, 이민숙은 죽기 전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은 준호 씨의 친어머니 이민숙 씨가 남긴 재산입니다. 준호 씨가 이민숙 씨를 통해 자신의 가족을 찾으려 했던 이유입니다. 혜진은 박진우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준호가 이민숙을 찾았던 것은 단순히 첫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함이었다니.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녀는 준호의 진심을 알아봐 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준호의 담당 의사였다. 김혜진 씨, 강준호 환자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조짐이 보입니다.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10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준호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눈물을 흘리고 움직였다니 그것은 기적이었다. 법정안은 감격과 경악으로 뒤섞였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와 준호의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병수는 자신의 음모가 100일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혜진은 준호의 눈물 소식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간의 기다림, 고통, 그리고 억울함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 그리고 기적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눈물은 그녀를 향한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법정은 김혜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강수연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와 오빠 준호의 숨겨진 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병수, 즉 수연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쓰러진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30년 전 강동현을 실종시키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모든 음모를 자백했다. 그의 탐욕과 배신은 마침내 그에게 파멸을 안겨주었다.
수연은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된 후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법정을 나서는 혜진의 얼굴에는 지난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씻겨 내려간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에 들린 자물쇠에 펜던트와 이민숙의 열쇠,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두 펜던트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상징을 이루며 빛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혜진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준호의 병실은 의료진과 가족들로 북적였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의 상태를 설명했다. 강준호 환자분은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눈물과 손가락 움직임은 그 증거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김혜진 씨의 헌신적인 간호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혜진은 준호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가 꿈꿔왔던 기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준호의 눈에서 다시 한번 희미하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자 혜진은 그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들었고 그녀의 노력을 알아봐 준 것이었다. 강수연은 병실 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언니 혜진에게 가했던 모든 비난과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리며 흐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혜진을 비난할 수 없었다. 혜진이 진정으로 오빠를 사랑했으며 오빠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동생이었는지 언니와 오빠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연은 혜진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혜진은 수연의 눈물을 보며 그녀를 용서했다. 수연 역시 아버지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였다. 혜진은 수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증오와 비난을 넘어 진정한 자매애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박진우 변호사는 혜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혜진이 이민숙의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와 준호의 병원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전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민숙이 남긴 막대한 재산은 준호의 치료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다. 혜진은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김혜진 씨, 이민숙 씨는 강준호 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고 아들이 강씨 가문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잊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박진우 변호사는 혜진에게 이민숙이 남긴 유언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혜진은 이민숙의 편지들을 다시 읽었다. 편지 속에는 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그녀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준호가 자신의 뿌리를 찾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준호가 이민숙을 통해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으려 했던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준호의 진심을 알아봐 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다. 강동현, 준호의 친아버지이자 수연의 큰아버지였던 인물은 그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의 건강은 매우 좋지 않았지만 아들 준호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혜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했다. 김혜진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부자는 영원히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혜진에게 준호의 가족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혜진은 잃어버렸던 준호의 가족을 찾아주었고
그들은 혜진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혜진은 이제 준호의 곁을 지키며 그의 회복을 돕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준호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었다. 때로는 먼지 쌓였던 바이올린을 꺼내 그의 앞에서 연주했다.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은 병실을 가득 채웠고 준호의 눈에서는 희미하게 눈물이 흘러내리곤 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언어이자 혜진의 진심을 전하는 메시지였다. 혜진은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민숙이 남긴 유산을 준호의 치료와 재활에 사용했으며 남은 재산으로는 강준호 희망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재단은 식물인간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명숙 여사와 수연은 재단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혜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혜진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한 완전하고 진정한 평화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준호의 눈에서 흘러내린 한 방울의 눈물은 그녀의 10년이라는 긴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었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기적의 시작이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김혜진의 삶은 기적과도 같은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간병인이나 빚에 시달리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강준호 희망재단의 헌신적인 이사장이자 회복 중인 남편 준호의 든든한 동반자, 그리고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는 따뜻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우뚝 섰다. 그녀의 바이올린은 먼지 쌓인 케이스를 벗어나 다시 아름다운 선율을 세상에 울려 퍼뜨렸다. 강준호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후 혜진과 가족들의 지극한 간호와 최신 의료기술의 도움으로 눈부신 회복세를 보였다. 그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고 희미하게나마 의사소통도 가능해졌다. 그의 눈빛은 혜진을 향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으로 가득했다. 10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그의 얼굴에는 이제 희망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강준호 희망재단은 혜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민숙이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재단은 식물인간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지원 및 재활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혜진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재단은 국내외의 많은 후원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식물인간 환자 돌봄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강수연은 재단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제 혜진을 진정한 언니이자 스승으로 존경했다. 수연은 재단의 행정 업무를 돕고 환자 가족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혜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의미를 찾았다. 강동현은 아들 준호의 회복을 지켜보며 깊은 감격에 휩싸였다. 그는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어 아들 부부의 선한 영향력을 지지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혜진과 준호, 그리고 수연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혜진은 준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매일같이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을 들려주었다.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는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이자 그들에게 기적을 선물한 희망의 노래였다. 준호는 혜진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곤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혜진은 재단에서 주최하는 희망 콘서트 무대에 섰다. 콘서트는 식물인간 환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녀를 응원했다. 무대 위 혜진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바이올린 선율은 청중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콘서트의 마지막 곡, 혜진은 준호가 가장 좋아했던 곡을 연주했다. 그때 준호가 휠체어에 앉은 채 무대 옆으로 천천히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그의 눈빛은 혜진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혜진은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녀의 바이올린 선율은 더욱 힘차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관객들은 준호의 등장에 놀랐고 이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연주가 끝난 후 혜진은 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준호는 힘겹게 손을 들어 혜진의 뺨을 쓰다듬으려 했다. 혜진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혜진의 목에 걸려있던 준호의 자물쇠의 펜던트와 그녀가 지난날 발견했던 열쇠 펜던트가 맞물려 빛났다. 두 펜던트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형태를 이루며 그들의 사랑과 재회, 그리고 준호의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상징이 되었다. 혜진은 준호의 손에 들린 펜던트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펜던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의 친어머니 이민숙의 사랑이자 그들을 하나로 이어준 운명의 증표였다. 콘서트가 끝난 후 혜진은 준호와 함께 무대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정원의 꽃들은 만개했고 새들은 지적이었다. 혜진은 준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거닐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준호 씨, 우리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요. 당신의 잃어버린 가족도 찾았고 당신도 이렇게 돌아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차례예요. 준호는 혜진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혜진은 준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했다. 김혜진과 강준호의 삶은 10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망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기적의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김혜진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10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남편의 곁을 지키며 모든 비난과 고통을 감내했던 그녀의 삶이 결국 진실을 밝혀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며 가장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혜진 씨처럼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하고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의 힘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김혜진 씨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고 싶은 주제나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